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이제 햇수로 곧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우리는 이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여야, 보수, 진보, 진영 논리에 파묻힌 한국이란 나라가 후진하는 것은 아닐까? 2018년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이분입니다.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은 국정 경험을 갖고 있는 분. 별명은 정치구단. 요즘은 별명이 미스터 쓴소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와대 출입하면서 또 그 소리 하시려고. 비서실장 할 때 제일 괴롭힌 기자. 유독 저를 미워하셨던 비서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호박정원 네네. 이 네 분 기자들. 예. 호준석, 예. 박영환. 그 당시 방송 이진 기자. 그렇죠. 예. 정상원 기자는 참 애사가에 갔습니다만. 네. 원일이. 세 분은 다 좋았는데 원일이 기자는 진짜 나쁜 기자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희 또래 기자들한테 장관님, 실장님, 대표님, 비대위원장님, 뭐 의원님, 호칭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오늘은 그냥 의원님으로 그렇죠. 호칭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10년 전에도 정치 구단이셨는데 이제 오늘부로 제가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아닙니다. 정치 10단으로 올려드릴까요? 10단은 아직 없나요? 신의 경지고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 예, JP, 예. YS는 그렇게 구단 소리를 못 들으셨죠? 못 들었죠. 예. DJ, JP까지 정치 구단이셨는데 요즘 언론에서는 자연스럽게 박지원 정치 구단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은 제가 다 가시고 예. 생존한 구단으로 저는 남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구단들은 가셨고 9.5단으로 제가 승격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국정 경험 많으시고 여야를 통틀어서 집권하시고 야당 생활도 해보시고 어떤 정권의 운명과 방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돗자리 깔듯이 그 쪽집게처럼 탁탁 집어내시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데 감옥도 갔고요. 감옥도 다녀오시고 가볼 데가 없어서 감옥까지 갔다 오시고 무죄는 감옥 갔다 오시고 또 무죄도 받아내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감옥 갔다 와서 잘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한의 아버지 김정일과 아들 김정은을 둘 다 만나본 정치인이 제가 보니까 의원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겠죠. 그렇죠? 예. 만난 사람은 있겠지만은 깊숙하게 얘기해 본 사람은 밀사도 해보셨고 협상도 해보셨고 정상회담도 해보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때로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문이다 보니 좀 다소 좀 거칠고 좀 무례한 질문이 있어도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원일이 기자입니다. 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시간 많다고 할 수 없어 놀 수만은 없어서 바로 들어가죠.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로 한 발 한 발 힘겹지만 나가고 있는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 1년 반 평가를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좀 나눠서 가보죠. 먼저 그 국민들은 지금 이제 정치보다는 경제 쪽을 좀 많이 초점을 맞춰 있으니까 1년 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아무리 진보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경제 개혁, 경제 민주화의 길로 가는 것은 좋지만은 본래 경제는요. 미국행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베네수엘라행 비행기를 타가지고 오늘의 자영업 붕괴, 청년 실업, 대기업도 누구도 서울의 삼성전자에서부터 목포에 있는 전통시장의 곰탕집까지 경제가 안 되는 이걸 만든 겁니다.
베네수엘라 행경제를 탔다는 말씀은 분배 정책이 잘못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양극화 지수가 너무 좌클릭해가지고 아하. 네. 경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DJ도 물론 IMF 외환위기라는 그 태풍을 맞아 있었지만은 우클릭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경제를 살린 거예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중도 개혁 약간의 우클릭이 경제입니다. 네. 그런데 계속 좌클릭 해가지고 실패를 가져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네. 누가 노동시간의 단축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누가 탈원전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정책을 급진적으로 도입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방향은 맞다라고 동의하시는군요. 방향 자체는. 방향 자체는 좋죠. 근데 속도가 맞지 않았다. 그렇죠. 속도가 미국 속도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속도였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실패죠. 그러면 수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예. 검토를 하겠다. 대통령 직접 발언으로 했죠. 수정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특히 산업정책, 농정정책까지도 반성하는 말씀을 해서 예.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는가 했더니 어제 예.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을 내년도에도 그대로 계획대로 인상시키고 네. 또 노동시간 뭐 휴일까지도 다 최저임금에 적용하고 이게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면은 예. 대통령 따로 아하. 장관 따로.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노동계가 예.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허. 자, 내년도에 확정된 10.9%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은 확정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민주당에다 여쭤보면은 민주당의 당론은 이미 확정된 거는 가야 된다. 대통령이 말한 속도 조절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논의 구조를 좀 다시 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이라는 거고 의원들마다 대답이 다 다릅니다. 이거를 유예 기간을 두거나 이거 자체를 수정하자. 혹시 의원님은 내년도에 확정된 10.9% 최저임금 인상안 이것도 손대자라는 의견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허. 경제 정책은 예. 결정이 되면은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나 결정할 때까지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네. 이미 국민들은 누구나 아마 원일이 기자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수정하겠다. 아, 그런 메시지로 지금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다 있다.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저부터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제라도 조정해 나가는 것은 잘된 일이다. 예. 나는 강하게 지지한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저만큼 개별적이나 또는 방송에 나와서 지지한 네.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예. 이런 사안 나올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지한다 분명히 밝히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아낌없이 지지를 해요. 예.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된다라는 성공해야죠.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살지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IMF 우리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출입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물론 약속을 했으니까 실천해야 되지만은 네. 대통령께서 그 부작용을 알으셨다고 하면은 조정의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노동계가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될 건데 네. 이러한 것을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예.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라고 남아 있습니다. 아하. 국정을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돌파해내는 게 실력인데. 그렇죠. 그 정권의 실력인데요. 잘못했을 때는 예.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고 과감하게 고치지 않으면은 반복되면은 나라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이 최저임금 필요하면 수정하겠다는 발언은 지역구인 목포만 놓고 봤을 때 상인들과 유권자들은 내년도 10.9% 확정된 거 수정되나 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구체적인 부처의 움직임은 대통령 말씀과는 따로 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통령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네. 정부 음흠. 내에서 충분한 그럼 조율 안 된 채 그런 저는 말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소통과 토론을 하지 않고 예. 불썩 내놓은 것도 아닌가. 이랬을 때 국민은 혼란하고 노동계는 저항하고 예. 갈등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정부 내의 혼선보다는 최저임금을 확정된 거를 수정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이 지금 더 중요한 상황 아닐까요? 그것도 논의해야죠. 그런데 아하.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당론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렇죠.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아하. 개인의 철학에 따라서 다릅단 말이에요. 아하.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3년 차 접어들어 뭔가 일관된 목소리를 지금 낸다라고 기대를 했으나 현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것 뭐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은 홍남기 부총리인지 홍국기 부총리도 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음흠. 과거에 김동연 부총리처럼 네. 비록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소신을 얘기하면서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니 이거 뭐 소통 없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걸 국민들은 염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만 놓고 보면 내년도 거는 이미 확정된 거니까 이거는 손대지 않고 후년도부터 속도 조절하겠다까지가 지금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렇다는 내용을 국민들한테 명확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요, 예, 대통령께서 자동차, 예, 조선 경기가 제일 나쁩니다. 네,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자동차 조선 경기가 좋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청와대 제가 아는 수석에게 전화를 드려서 도대체 대통령은 방송도 안 보고 네, 신문도 안 보느냐. 네. 또- 대통령을 그건 잘 모시는 게 아니죠. 어떤 참모가 예, 이런 말씀을 적어줬느냐. 이걸 책임져야 된다. 네, 당신들이 그렇게 대통령을 모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갈등이 더 짚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커진다. 아하. 그러니까 똑똑히 해라. 그 당시에 그 지적을 하셨습니까? 저는 얘기했죠. 직접 전화하셔서? 직접 하고 또 얘기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님 전화를 직접은 안 받으시는 모양인데 대통령한테 직접 안 하시고 참모한테 전화하신 모양입니다. 대통령 전화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되게 보면은 제 경험상 네. 또 역대 정권도 보면은 대통령은 청와대 들어가시면은 네, 한 6개월 지나면은 예.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입니다. 재벌은 핏줄이 원수고 재벌은 자기 형제간끼리 싸우잖아요. 권력은 측근이 원수가 네. 되고 예, 아이고 실감 나는 얘기입니다. 뭐 얘기 나오신 김에 하신 김에 그 대통령 지지도 분석을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들끼리 기자들끼리 대통령 지지율 나오기 전에는 박지원 의원 말씀이 저이 돗자리 깔은 저 점쟁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정확히 맞추셨어요. 40%로 떨어질 거라고. 감이 그렇습니다. 딱 오십니까? 지금 저 보면은 긍정평가 46.5%, 부정평가 46.2%, 40%로 곧 떨어질 거다라고 초반으로 떨어질 거다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뭐 데일리 안에서는 네. 데드크로스 역전됐어요. 이미 역전된 데도 나오고 아마 지금 오늘 갤럽에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예, 상당히 예. 그 베로메타가 될 건데 예,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동안에 예. 과거 YS 대통령도 적폐청산하니까 네. 90%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때 거기에 개혁 드라이브 걸 도취됐다가 때. 예. 경제 망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경 노적사, 북경 노적사, 북핵, 경제, 네. 노동, 네. 적폐청산, 사법부 붕괴로 큰 쓰나미가 올 것이다. 네. 여기를 잘 대처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5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거기다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네. 탈원전, 자영업 붕괴되고 네. 20대 청년들은 일자리 없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뭐 물론 현실적으로는 견디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다음에 대통령 안 나오실 분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안 나오실 분 아니에요. 네. 지지도에 연연하지 말고 인기가 없어도 소신껏 해야 돼요. 소신껏 해야 된다. DJ도 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노무현 예. 대통령도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개 모든 정권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예. 1년은 높아요. 예. 2년째 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뭐 6급 감찰관하고 정권이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여기서 강하게 네. 일벌벌게 하고 검찰 수사 맡겨놓고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만이 나머지 3년 임기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2년 차에 이게 온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과거의 답습이지만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될 수 있다. 좋습니다. 뭐 청와대 문제, 요 특별감찰 문제는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잠시 뒤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대통령 지지도 추세와 관련해서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영자 현상으로 시작해서 여오중 현상으로 뭔가 이렇게 뭐 말을 이렇게 신조어를 잘 만들어내시기는 하지만 국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굉장히 이게 임팩트가 컸습니다. 이영자 20대 영남 여성 자영업자 여기에서 지지도가 빠지기 시작한다. 이영자 뭐 개그우먼 이영자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영자 떴으니까 좋죠. 그런가요? 근데 저 이번에 여오중은 뭡니까? 여성 50대 50대 중산층에서 받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빠진다. 제가 어제 광주에 네. 방송 출연차 하루 다녀왔습니다. 광주의 민심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요 호남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한 90% 이상 나왔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불과 6개월 전 지방선거 때 95%뭐 예. 이렇게 나왔는데 예.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45%대, 40% 중반대를 유지하는 네. 것은 호남이 아하. 거의 70%에 가까운. 네. 어제 보면은 67%던데요. 예. 이것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30%가 빠진 거예요. 30%나 빠진 걸로 그렇죠. 느껴지세요? 그리고 호남은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자영업으로 경제가 형성되는데 네. 안 되니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네. 더 정신 차리려면은 30%대로 떨어져야 된다. 아하. 저는 그렇게 참 이게 너무 막말 같은데 예.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 예. 그래야 북경 노적사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더 떨어져야 반전의 계기가 될 계기를 잡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이시지만 사실은 국정 운영 해보신 경험으로 보면은 40% 무너지어서 30% 떨어지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은 국정 운영 좀 어려워지기는 하죠. 그러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준비를 잘해라. 그렇죠. 그런 뜻이시겠죠. 저는 어떤 예. 경우에도 제 성향이 진보, 중도 개혁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다음 정권 재창출도 중도, 진보 개혁이 잡아야 된다. 만약 다음 정권이 보수한테 넘어가면은 네. 다 없어집니다. 박근혜가 되고
촛불이 나오고 또 문재인이 되고 또 박근혜가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성공해서 예. 이러한 정책들이 이어가야 된다. 그런 충정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그런 맥락에서 20년 집권론 들고 나오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이해찬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 20년 집권하겠다 예.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될까요? 지지도 유지에? 내부 결속은 될 거예요. 내부 결속은 될 거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국민한테 비치는 것은 별로 또 유쾌하지 별개의 마. 문제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다 정당 창당할 때는 100년 정당을 창당하겠다. 예, 예. 우리 민주평화당도 100년 예, 정당했는데 지금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나 예.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겸손해야지. 예. 지금 저는 민주당이 오만해졌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말하는 것마다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집권론이라는 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틀릴 말은 아니나 국민들은 이거를 오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된다. 아주 이거 뼈 아픈 쓴소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저 아까 그 말 꺼내셨다가 그 제가 중단했던 얘기로 좀 가보죠. 청와대 특감반. 그거 말하지 말죠 뭐. 왜요? 왜 안 합니까?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지금 청와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대목이 요 대목인데 요 대목을 어떻게 안 여쭤볼 수가 있습니까? 경험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정동영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이 DJ 정부 때 딱 온로비 사건하고 똑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의하시나요? 그 진단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제 국민들은 20년 전.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6급 주무관인 특감반 검찰 수사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연일 나서서 이렇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현상,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대단히 잘못 대응한 거예요. 아, 청와대 대응이 잘못돼 있는 겁니까? 청와대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는 그러면? 아니 제가 아마 맨 먼저 페이스북에 올리고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6급 감찰관하고 예. 정권하고 싸우느냐. 싸우느냐. 이건 첫째 틀렸다. 청와대에서는 또 뭐 감찰관 네. 그런 분들은 저도 함께 일해봤으니까 알지만은 네. 과거의 속성상 예.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조국 수석, 예. 문재인 대통령의 속성상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타성으로 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아하. 제가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당선인 신부 때 네. 저는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원에 보고를 하겠다. 네. 보고를 받아주십시오. 예. 라고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거부했죠. 거부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예.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분입니다. 또 조국 수석도 똑같은 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일탈 행위는 제가 근무할 때도 보면은 그러한 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있어요. 아하. 있으면은 이건 잘못됐다. 예. 이렇게 하고 철저히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예. 발본색원하고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형사처벌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나갔어야지. 이걸 자꾸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잖아요. 우리가 네. 조국 수석도 잘 알지만 윤영찬 홍보수석, 김우겸 대변인 네.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이걸 갖다가 뭐 미꾸라지니 DNA니 하니까 그 말에서 국민들이 기분 나빠버린 거예요. 아, 감정적 대응이 오히려 국민적 그렇죠. 불신을 갖고 왔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대응이 잘못됐다 이런 네, 저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로 통해서 검찰 수사로 단죄를 해야 될 문제를
감정적 대응을 하면서 일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 중에 일을 해보면 청와대 이 국정 운영을 해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일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주요 사안들 이게 민간인 사찰의 영역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좀 위험한 그런 사찰과 관련된 보고서를 올리는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람이 아, 정보를 좋아하면 정보로 망합니다. 예. 그래서 YS 때 그 미림팀 소위 삼성 엑스파일 예. 거긴 도청을 아예 했으니까. 도청을 했죠. 예. 그 사람들이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할 때 녹음 테이프를 가져와서 이런 일을 해서 예.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네. 장관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갖고 왔어요, 그때 예, 가지고 그걸?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자기들을 취직시켜달라. 예. 그래 내가 알았다. 예. 그럼 내가 녹취록 보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예. 녹음 테이프를 가져와라. 원본을 갖고 와라. 예. 예. 그러니까 3개를 가져왔어요. 그대로 제가 천영택 국정원장한테 예. 신고를 해서 우리가 체포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위에서는 네. 그러한 유혹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의원님이 요거 눈 찔끔 감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런 유혹 안 느끼셨습니까? 느끼죠. 느끼고 저도 하고 싶고. 어허. 얼마나 DJ도 최초의 예. 아시아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정권 정권 교체를 교체를 하니까 이뤘는데. 저항이 얼마나 예. 컸습니까? 그거를 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다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유혹을 굉장히 느끼죠. 네. 그렇지만은 DJ가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저에게 얼마나 주의를 줬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신고해서 잡아가지고 아예 보자기로 싸가지고 일망타진해서 아예 초장에 그냥 그렇죠. 그때 정리를 이제 하셨군요. 국정원에서 압수한 녹음 테이프가 라면 박스로 2개 반이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예. 도청은 아, 그 뒤로 그런데 사라졌죠. 새누리당은 예. 도청 정당의 도청 정부의 후예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던 짓이기 때문에 예. 그 습성은 잘 알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청와대를 공격하는데 저는 청와대의 대응이 잘못됐다. 대응이 잘못됐다. 아, 그럼 이거 자꾸 여쭤보겠네요. 요 대목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처럼 처음에 그걸 갖고 왔을 때 초장에 그러냐 원본 갖고 와라. 자, 이력서 내라. 딱 보자기에 싸서 신고해서 딱 처벌했었어야 될 일을 1년 반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불순문이라면서 걸러내고 그냥 계속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것이 잘못이에요. 이 수사관은 지시를 받아서 자기는 지속적으로 1년 반 동안 했다는 주장이고 청와대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만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 대목. 왜 초장에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정리하지 않고 1년 반을 끌었느냐. 제가 그걸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아하. 그때 예. 잘못이면은 원복을 시키든지 네. 처벌을 했어야지. 네. 왜 지금 와서 그렇죠. 얘기를 하느냐.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육급하고 청와대가 정권하고 싸우는 모양새가 말도 안 되죠. 아, 그래서 예. 청와대에 좀 노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들어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실까요? 예. 자문이라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경제도 실력이지만 이런 국내 정치도 실력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경험과 이런 미숙한 일처리에서 좀 나오지 않나. 저분들이 좀 순수한 분들이기 예. 때문에 소위 순수한 즉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네. 장하성 실장, 조국 수석, 예.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분들이 들어갔지만은 네. 그분들은 실무에 박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옆에는 상당히 노련한
경험 있는 아하. 이런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되는 함께 껴야 되는데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예. 지금 국가 모든 국정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 네. 검경 수사권 조정, 하나도 공수처, 안 되고 있죠. 예. 뭐 검찰 개혁 예.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그 이슈들이. 없어졌죠. 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할 만한 분이 조국 수석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관 비서관의 일탈 행위는 일탈 행위대로 인정을 하고 네. 우리가 잘못했다. 그건 왜 잘못했냐? 1년 반간 그대로 방치한 것. 그게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해서 예. 발본색원하고 반복하지 않겠다. 이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미꾸라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미꾸라지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야사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 찬성하십니까? 해야죠. 아, 그건 불가피해졌어요. 그거 안 할 수 없죠. 어허. 특검은요? 국정조사를 하고 예. 필요하면 특검까지 가야죠. 어허. 그래야만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 사찰의 일탈 행위가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하면은 이걸 뿌리 뽑는 예. 입장에서 저는 대통령께서도 오히려 예. 공격적으로 국정조사 합시다. 국정조사를 공격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받아야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으로 갑시다. 예. 이 정도 해야만이 국민이 감동해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예. 이제 하지 않겠구나 하는 진실성을 저는 국민이 이해하리라고 이해할 봅니다.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보냈던데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보시는 모양입니다. 물론 검찰로서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박영철 예. 비서관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기 특수관계니까. 때문에 예. 그 오해를 피하기 수원지검으로 위해서 보낸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걸 적당한 선에서 덮으려고 하면은 네. 더 커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당이 자기들은 다 경험해 본 사람들. 네.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멍을 찾아서 굉장히 공격 잘할 겁니다. 공격이 계속 거세질 그렇죠. 것이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정조사 시작되면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라까지 결국 나올 텐데 그 소리 나오면은 동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국 민정수석은 이 개혁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실 개별적 이것보다는 네. 개혁이 더 우선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국을 지켜주실 건가요?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네. 예언을 하신다면요. 지켜지실까요? 지켜지시고 싶은 것과 네. 될까 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여쭤봅니다. 그건 제가 답변하면은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적어도 심은 뜻을 아실 겁니다. 행간의 뜻이 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좀 가보죠. 미국은 오만하고 트럼프는 오만하고 김정은은 미련을 떨고 있다. 정세현 장관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북미 회담이 좀 진전이 없는 데에 대한 평가인데요. 누구보다도 서울 답방 희망하셨고 해야 한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문하시고 응원하셨는데 결과가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루어질까요, 답방?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요? 그리고 이후야를 막론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 내라도 네.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야 된다. 네. 예. 이걸 미국이 오만한 것은 예. 세계가 다 아는 거예요. 미국은 슈퍼 강국이에요. 예. 자 보십시오. 예. G2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예. 구구절에 평양 가겠다라고 네. 했다가 못 트럼프 갔지요. 대통령이 한 말씀 하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죠. 예.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미국의 보조를 맞춰갑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반드시 대화파인, 예. 유화파인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진보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야 됩니다. 네. 약속대로 와서 예. 답방 자체가 대역사적 사변입니다. 예. 아마 저는 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21세기 최대의 뉴스가 네. 그건 뉴스가 분명합니다. 된다. 예. 이렇게 분명합니다. 보는데 그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서울에 와서 나는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 네. 하는 것을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능나 5.1 체육관에서 15만의 관중 앞에서 북한 인민 앞에서 우리 두 정상은 비핵화를 합의했다. 예. 그렇게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우리 한국 국민은 물론 세계 만방에 비핵화를 약속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예. 나도 이렇게 약속 지켰으니까 당신도 약속 지키기 위해서 2차 북미 회담을 하자. 하자. 이렇게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간 선거까지 아이러브 김정은 하다가 지금은 아이러브 시진핑입니다. 그렇죠. 예.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네요. 왜 그러냐? 예. 2년 대선 일정에 맞춰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비핵화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완전 비핵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된다. 그리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그 여론에 의해서 민주국가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그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었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와야 되고 내일에도 와야 된다. 예. 그리고 연초에 반드시 와야 된다. 연초라도 와야 된다. 그리고 안 온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실수다. 잘못이다. 이렇게 안 지적합니다. 오면 실수하는 거다. 그렇죠. 잘못이죠. 아, 이 말씀을 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런 이 메시지와, 방송을요. 예. 북한에서 모니터링합니다. 북한 다 보죠. 다 보죠. 대한민국의 웬만한 방송들 다 보죠. 웬만한 방송이 아니라 제가 나오는 것은 다 봅니다. 아하, 박지원 의원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내일이라도 와야 한다. 연초라도 반드시 와야 한다. 우리를 거쳐서 미국을 설득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예, 전달하시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메시지는 알겠고 좀 예언 하나 또 해주시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먼저입니까? 서울 답방이 먼저입니까? 서울 답방이 먼저 돼야 됩니다. 돼야 합니까? 될 것 같습니까? 될 겁니다.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갈 것이다. 예, 수순은. 이 남북 정상회담 예. 답방을 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도 그랬고 예.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남북 간에는 좋아요. 예. 그렇지만은 남북 간에 100가지를 합의해도 지금 현재는 북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은 1월이나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예고를 해놨으나 현실적으로 서울 답방을 거쳐야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뒤집어 여쭤보면 서울 답방 전에 북미 회담이 먼저 열릴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본다. 미국은 예. 미국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답방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제재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한 네. 성공적인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에도 중국에서 계속 북한의 제재 압박을 형식적으로 하고 네, 네.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무역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G20 아르헨티나에서 예. 이걸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풀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해결되면은 불을 보듯 알겠습니다. 북한의 중국 제재 압박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7년간 예. 최대 3.9%까지 경제가 성장했어요. 네. 작년 마이너스 3.5% 예. 성장입니다. 다 까먹었죠. 까먹었죠. 예. 그러니까 한 8%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금년에는 더 마이너스 성장을. 북한 경제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못 버틴다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말 타면 마부 생각난다고. 예. 잘 먹다가 굶어 죽는 사람 없다가 네. 뒤로 돌아가면은 또 북한에 국을 보십시오. 예. 800여 개의 장마당이 있습니다. 예. 600만 개의 손전화, 네.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아, 나름대로 북한도, 예. 정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들의 인민을 직접 통제할 방법은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다. 예. 점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는 노동당이 있지만 또 장마당이 있다. 당이 그렇죠.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예. 이제 그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자, 때문에 예. 통치자들을 별을 뗐다 붙였다. 또는 장성택 죽이기도 하고 예. 비록 고모부지만 황병서 같은 사람 저리 보냈다가 또 다시 승진도 오고. 시키고 아하. 그런 이런 메커니즘이다 것으로 이거죠. 통치를 하고 있지 흐르는 정보를 막을 막지는 길은 없다. 이제 북한도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직설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선답방 후 북미 2차 회담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한미 간에 800만 달러어치 인도적 지원으로 좀 이끌어내겠다 지금 발표됐습니다. 유효할까요? 비건이 예. 말을 하기 전에요. 이미 헤일리 예. 주 유엔 대사를 통해서 안보리에 네.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의결을 시켰습니다. 좋은 그러니까 시그널일까요? 비건이 지금 800만 달러를 하겠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네.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북한을 잘 아는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800만 불 그렇게 나올 거라는 말씀이시죠? 받으려고 예. 땡깡 놓은 사람으로 우리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만드느냐?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기분 상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예. 그런 일은 서로 예. 인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자존심과 건들지 말고. 체면을 살려주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다. 예. 물론 좋은 사인이지만 사인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될 거라고 기대치 높이지 마라 그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비건이 이 최선희를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오죽하면은 판문점 혼자 다녀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나 그것도 잘못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선희 부상을 빨리 비건하고 만나게 해야 됩니다. 네. 더 어려운 것은 사실 12월 앤드루 킴이 네. 물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한국도 북한도 미국도 네. 잘 아는 중요한 인재가 빠기 때문에 네, 네. 그 후임도 중요한 통로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한반도 전문가가 아니고 중국 전문가가 온다는 설이 있는데 아하. 사실 그 미 국무성이나 CIA는 한반도 전문가보다는 중국, 일본 전문가들이 그렇죠. 되게 예. 그게 경쟁을 현실이죠. 하면은 예. 또 북한이 낯을 가려요. 음.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답보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여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반대? 찬성합니다. 찬성하세요? 예. 장단점이 뭡니까? 짧게. 그래야만이 예. 거대 두 정당의 횡포가 사라지고 예. 진정한 국민이 바라는 협치가 됩니다. 네. 구라파처럼 예. 독일처럼 일본처럼 다당제로 다당제 가려면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나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저는 정의당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이고 예.
정의당 무조건 플러스. 예, 이제 그거 박근혜 여쭤보려고 정당이 합니다. 예. 반드시 출범한다. 친박 신당 나온다. 박근혜 정당이죠 뭐. 아하, 박근혜 정당 나온다. 근거가 뭡니까?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존재 자체가 정치입니다. 아하, 그리고 과거 삼김과 예, 박근혜 대통령은 말뚝을 받아도 특정한 지역이나 에서는 당선될 수 있습니다. 삼김은 다 돌아가셨고 지게짝대기만 꽂아도 국회의원 당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그렇습니다. 보시네요. 예. 근데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더라도 저는 아마 지방선거 있는 내년쯤에는 죄송합니다. 예. 총선이 있는, 총선이 있는 내후년, 후년 2년 전에. 후에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사법 체계가 엄연히 살아 있고 지금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35년형 다 지금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후년에는 나와 있을 거라고요? 제가 이미 예. 법사위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예. 확정되면은 계속 사면 요구가 나올 거다. 감옥에 넣어두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이 고민이 바로 시작됩니다. 갈 거다. 예. 그리고 말씀인즉슨 대법원 확정 판결 나는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더 복잡해질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고민되죠. 어허. 그리고 만약 2년 예. 그 선거법 위반 형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내년 4월 달에 구속 만기가 됩니다. 불구속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도 이게 민감하니까 예. 선고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검토하면은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보더라도 예. 어떻게 됐든 네. 총선이 있는 1년 6월 후에는 네. 대통령은 아마 밖에 있을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 시점에는 밖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치십니다. 예. 그리고 어허. 설사 감옥에 있더라도 오히려 친박근혜당이 창당되면은 국민적 동정심과 예. 지역에서도 네. TK나 PK 예. 충청권에서는 몇 석이 될 수 있고 예. 비례대표로 연동형 비례대표로 상당한 예. 정당 투표를 받아서 원내 진출을 할 수 있고 저는 최소한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손학규다라고 예. 얘기한 것은 친박당이 나오면은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걸 잘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예. 민주평화당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고사된다라는 위기 의식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세간의 주장이 있습니다. 고사요? 예, 그대로 그냥 사라질 이 소선고제가 유지되면은 민주평화당 다음 총선에서 몇 분이나 살아남을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죠. 지금 호남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고 예. 민주평화당에 대한 오히려 반대로 기대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저도 얘기할 수 없지만은 만약 예.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했을 때는 네.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시 애초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도 별 생각 없어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아예 생각 없는 걸로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1월 달에 예. 지금 보십시오. 합의문 자체가요. 노력한답니다. 적극 검토한다 아닙니까? 적극 검토한다. 예. 그런데 우리 원일이 앵커도 정치부에서 오랫동안 해봤지만은 여야 합의문은 네.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지려고 만듭니다. 그렇죠. 예. 적극 검토했으나 안 됐다. 그러면 안 그만 됐죠.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정치권은 벼랑에 떨어져 가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 국회는 예. 싸우는 곳이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싸우면은 예. 공론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것이 옳고 이건 틀리다 예. 하면은 또 정치인들은 자기 소신보다는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예. 금년 3, 4월이면은 예. 1월 달은 깨지더라도
네. 연동형 비례대표가 결국 의원 정수 늘려야 되거든요. 예. 360석이 돼야만이 가능하죠. 연동형 비례대표의 효과가 나는데 네. 저는 한 30석 늘리는 것으로 국민도 설득하고 여론이 또 집약되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아하. 봅니다.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예.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의 내년도 정계 개편 달력표를 보면 그래서 손학규 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계 개편 불씨는 살아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다. 그것은 손학규의 자력이 아니라 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 박근혜 신당의 출범과 함께 예. 한국당이 분열돼 있다. 분열되고. 그러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박근혜 당으로 비박당으로 예. 가면서 또 이념적으로 안 갈 사람들은 남아있기 예.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어차피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 박근혜 신당 문제 때문에 분당 예고하셨습니다. 예. 시점은 뭐 정해지지 않으셨지만 요 대목 굉장히 지금 그 예민한 부분인데 시간이 다 돼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해가 바뀌어서 이게 가시화되면 의원님 꼭 한번 나와서 이 전후 사정 설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돗자리 한번 깔아 주십시오. 약속하시는 겁니다. 원일이 기자니까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면 또 네, 이건 두드러 팰 테니까. 시청자의 약속이니 내년 초에 의원님 다시 모시고 정계 개편 방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시다시피 택시 업계와 카카오 카풀 이 충돌이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들 같습니다. 상황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황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앞 의사당대로를 택시기사들이 가득 메우고 몇 개 차로는 아예 택시가 점령했습니다. 카풀사 척결하자! 주최 측은 전국 택시업계 종사자 10만 명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마포대교를 건너 공덕역 방향으로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주최 측이 택시로 국회를 포위하겠다고 해 경찰 병력 9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회와 행진 여파로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일었습니다. 대전에선 요금소 주변에 파업에 동참한 개인 택시 800여 대가 진입로 4개 차선을 모두 막으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네요. 길도 잘 모르는데 병원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가는 버스도 모르고 노선도 모르는데. 어제 대규모 택시 파업으로 집회가 열린 낮 2시 서울 시내 택시 운행률은 지난주와 비교해 20%에 불과했습니다. 주최 측은 카풀 서비스가 금지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언론을 봐도 그렇고 찬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돼 있습니다. 택시 기사 노조, 택시 기사분들은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가 됐고 그나마도 됐던 아예 카풀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나섰고요. 카카오 택시와 정부는 새로운 4차 혁명으로 가는 길목에서 발목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고 여기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국론은 완전히 찬반으로 지금 갈린 상태입니다. 택시에서 시작된 우리의 미래. 이슈 따라잡기로 한번 정확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택시 타고 오시지 않았죠? 예. 어제는 어떠셨어요, 두 분? 혹시 택시 때문에 고생 안 하셨나요? 저는 어제 국회 본청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거기 갇히셨겠네. 예, 그 집회하는 거를 봤습니다. 예, 봤는데, 예, 예. 뭐 벌써 말을 좀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예.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을 할 때 방직기가 나왔을 때 노동자들이 네. 예, 그 손으로 저 직조를 하던 노동자들이 기계를 막 부수면서 방직 기계를 부수면서 불태워 시위를 버렸죠. 했었죠. 예, 그때. 예.
그러니까 어떤 산업혁명들이 일어날 때 이런 그 진통과 갈등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 뭐 공유 경제라든가 뭐 이런 SNS 플랫폼 사업 뭐 이런 산업들이 결국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주요 산업이 돼야 한다면 네. 저는 정치권이 중심이 돼서 이 진통과 갈등을 해결을 하고 뭐 일부 사회에서 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같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미래 산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더 바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택시 업계의 표가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이 택시 기사님들의 그 구전 효과가 또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네. 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눈치 보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미래를 위해서는 이 진통을 어쩔 수 없다라는 뭐 좀 그런 입장입니다. 이수희 변호사님은 기본적으로 이 카풀 문제를 떠나서 미래 산업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을 위해서 이 대세는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양지열 변호사님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세요, 반대 입장이세요? 원칙론적으로는 저도 찬성하는 원칙론적으로는 입장인데 찬성이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 상암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택시가 예. 안 잡히더라고요. 밤 10시에 당연히 안 잡히죠. 되니까 안 어제들은 잡혀서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처음으로 카풀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본의 진짜 아니게 어제 택시가 그런 없어서. 사실은 이번에는 집계가 안 나오는데 지난번 집회가 있었을 때 택시 파업을 했었을 때도 카풀 이용률 한 30%가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도 아마 저처럼 처음으로 카풀 이용한 분들이 또 꽤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카풀이라는 게 카카오 카풀이 아니죠? 카카오 카풀 이용했습니다. 카카오 카풀을 이용하셨고 시범 서비스를 지금 현재 시범 하고 서비스를 있기 하고 때문에 있으니까 이용을 해봤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히려 어제 같은 날은 또 때는 요때다 해가지고는 뭐 공짜 할인 뭐 이런 프로모션이 있었다며요. 공짜 할인 프로모션은 이제 문제가 될까봐 문제 소리가 있어서 내놨다가 카카오에서 걷어들였고. 했고, 근데 이제 이용을 해봤더니 카카오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카카오 이전에도 이미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고 있었고 유사한 어떤 서비스들, 그러니까 렌트카를 응용했고 렌트카 대리스 기자 업체가 응용된 서비스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것도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사실은 택시 기사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던 것이 또 카카오 서비스였거든요. 일반 이제 그 콜택시 영업 형태를. 근데 그런 어떤 신기술들이 다 택시 기사분들은 이게 얼마만큼이나 강력한 무기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너무 거칠게 진입을 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칠게 진입을 네. 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떤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보면은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또 정책도 발맞춰갈 수 있는 기간이 네.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하. 너무 전면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딱 어제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이용했던 분도 2번 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딱 2번밖에 못 받습니다. 뭐 하루 종일 영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분 입장에서는 3만 원을 버셨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크루가 7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3만 원씩 가져가지만 서울 같은 경우 택시 기사분들이 하루에 가져가시는 게 한 16만 원 가량인데 네. 80% 산악금으로 내거든요. 그분들이 3만 원을 뺏기면 엄청나게 뺏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존권이 실제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조율 없이 이렇게까지 등장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을 만들어지는 분들은 사실은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미래 산업이 발전하는 부분을 저는 정치권에서 감당할 수준이 이미 아니라고 그러게요. 봐요. 예, 아니라고 예. 보는데 그렇더라도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들은 펼 수가 필요해 있었을 보인다. 텐데 자, 두 분, 그걸 놓쳤다는 거죠. 예, 두 분 모두 미래 산업이고 신성장 산업이고 이게 대세라면은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생존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좀 보완책을 마련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택시 기사분들의 이 반대 논리를 좀 제가 적어와서 좀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빼고 지금 월 10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서 택시를 몰아서 150만 원 정도를 평균 가져가는데 카카오 카풀 이거 시작되면 우리 이거 딱 반토막 난다고 본다. 못 산다 이거 이 150만 원의 절반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택시 기사가 전국에 지금 수십만 명일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미래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미래 산업이냐. 다 나온 기술 가지고 대기업과 대자본이 기존 업계 시장을 뺏어가는 거지. 제로섬 아니냐 이게. 자, 요 논리. 이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거
그 틀린 얘기 같지는 않은데. 이제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면허제이기 때문에 택시가 대중교통이 면허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허용이 안 되죠.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그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택시가 면허제라는 건 맞나요? 아니 유럽도 면허제로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랑 몇 않죠. 군데는 예. 거기에는 다 우버 택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버 택시에 대해서도 풀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 우버처럼 그런 시스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 근데 이제 제가 택시 업계를 보면 회사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또 갈등이 있어요. 이해관계가 다르죠. 예, 거기는 지금 택시가 서울시만 기준으로 본다면 포화 상태다 택시가. 네. 그래서 지금 그 개인 택시 우리 거를 좀 사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택시 수를 줄이려고 하는 뭐 그런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 택시 업계 자체가 이 조그만 그러니까 이 일정한 파일을 두고 많이 다투고 있어요. 갈등이. 이미 이제 시장은 포화 상태고 네. 공급 과잉인 상태라는 말씀. 그런데 또 소비자들은 승객들은 택시가 안 잡히고 뭐 또 승객을 골라서 태운다 이런 또 불만은 상당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카풀이니 뭐 공유제가 들어오면서 더 지금 갈등이 커진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를 산학금 제도를 그래서 없애고 완전 월급제로 하자. 그 이전에 그 택시들처럼 버스들처럼. 그러면 이거를 그럼 메꾸는 거는 뭘로 메꿀 거냐? 그러면 세금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투입이. 네. 그러면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면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과도기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그 산학금 월급제를 한번 적극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견이신가요? 근데 그 월급제로 가는 거는 뭐 제가 여기서 참말을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뭐 정보가 축적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택시 업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사회가 부담을 하고, 뭐 사회가 부담을 한다면 결국에 세금일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제도를 그러면 산업재에서 월급제로 바꾸느냐,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버스 준공영제가 또 그런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선례가 있으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우리가 뭐 이 찬반 논란만 계속 도돌이표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내놓은 지금 대안과 해법에 대한 진단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택시 기사 완전 월급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해법은 결국 세금 투입하겠다는 얘기고, 이 소리를 들은 국민들은 이건 또 아니지라는 또 거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반대로 카카오가 이거 해서 돈 많이 버니까 카카오가 돈 좀 내놔라 택시들한테. 이 논의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가 먼저 거꾸로 드리자면 역순으로 질문을 답변을 드리자면, 카카오가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을 어떻게 그러면 정부가 가져갈 것이냐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기업이 영업이익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상의 것을 카카오만 특정해서 만든다는 건 또 그거는 이 형평 논리에 너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기는 감정적으로는 있지만 그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택시 기사분들의 월급제를 취입한다? 월급제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활 안정을 찬성하시는군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택시 구조는 굉장히 오래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뭐 교대 근무제라든가 아니면 택시 사고지를 둔다라든가 택시 기사분들의 교대 근무를 하는 시간을 정해놨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거든요. 지금의 교통 흐름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가서, 그러면 지금 이제 카카오 쪽의 논리가 처음에 이제 카풀을 들으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대는 택시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신기술을 내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좀 조율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조율을 한다든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타협 가능한 소지가 있는 걸로 보시네요.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부분을 해야죠. 택시도 택시 기사분들은 어려운데 택시 업계가 그러면 과연 어려운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상대적으로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택시 기사분들보다는 나을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권리를 쥐고 있고 더 큰 축을 가지고 있는 택시 업계들은 과연 뭘 풀어낼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부터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산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도입을 해야죠. 이게 지금 좀 이게 또 카카오 쪽 업계의 의견이 다르고 또 생존권이 걸린 택시 기사분들의 의견은 또 더 절박하고, 이거를 중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국민들, 세금 내는 사람 입장이 또 다르고,
이 복잡한 내용을 정부가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이게 마주 달리는 이게 열차처럼 갈 게 아니라 뭔가 좀 합의점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변호사님이 좀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게 좀 빨리 좀 돼야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좀 연말 연초를 지내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카카오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류의 IT 업체들의 특징이 처음에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무료 서비스를 시작을 하잖아요. 마치 그래서 공짜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이제는 없으면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들면 한마디로 시장이 이제 선점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유료화를 하죠. 플랫폼이 딱 정착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걸 영업 전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좀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수법. 그것은 분명히 반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조차도. 저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유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의 IT 업종이라고 쓰이는 에어비앤비라고 숙박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반감을 상대로 적게 가지는 거는 기존의 숙박업소, 호텔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호텔 업자분들이 호텔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뭐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로섬이 아닌 거예요. 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의 취약계층인데 그 부분을 너무 전면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무료 서비스 같은 걸로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기사분들이 저렇게 극한 투쟁으로 나오는 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월급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는 노선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월급제를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가능한데 택시 기사분들은 만약에 월급제가 저 같으면요. 제가 월급제로 바뀌게 돼서 택시 기사라면은 그냥 그늘에다 대놓고서는 잘 것 같은데요.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줄게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 지켜보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매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국회 얘기 이거 금방 좀 넘어가 보죠, 빨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 KT 딸 채용 특혜 의혹. 이수희 변호사님, 이거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 언론에서 어제 이제 일면의 톱 기사로 그건 뭐 다 이제 아실 테니까 또 반박도 하고 있고. 반박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딸이 뭐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거나 공채가 아니라 이제 특채가 된 그거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다라고 해서 그만둔 적이 없다는 거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전사는 또 이 두 달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있는 거는 맞다고 전생 그러고. 기록은. 근데 뭐 합격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제 이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자 원내대표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래 나 국정조사에 응할게. 대신 문준용 채용 비리 의혹도 그러면은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니까 또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좀 말이 바뀌었어요.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인데 지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 얘기죠. 청와대의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 폭로가 이어지니까 물타기용으로 야당의 전 원내대표 이 의혹을 물타기용으로 보도를 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나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 여부는 뭐 국민 입장에서는 알 길은 없죠. 양쪽의 주장이 너무 첨예하게 받쳐져 근데 있으니까. 왜 뭐라 그럴까 이제 여론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잖아. 하면 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여론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사는 양 변호사님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국회가 특혜 채용 의혹, 서교공과 강원랜드까지는 하기로 합의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김성태 원내대표 KT 특혜 의혹까지 넣을 거냐 말 거냐가 논쟁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민주당 분위기로 보면은 처음에는 할 것처럼 그랬다가 문준용 씨 얘기 나오니까 또 안 하겠다는 쪽으로 선회되고 이렇게 되면 자 결론적으로 질문.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이 의혹 국정조사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안 된다. 사실 민주당에서 근거는요? 왜냐하면 일단 KT 공개업 아니죠.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야가 그 아. 국정조사 범위하고 대상을 놓고 굉장히 다툼을 심하게 했었을 때 예. 일단 2015년 이후 걸로 원칙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아하.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다퉈서 결국에는 18일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때 합의를 해서 원래 27일이죠. 이때 그 뭐 본회의 시작되면 그때부터 조사계 채용하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2011년, 13년에 걸쳐 있는 게다가 민간 기업의 채용 의혹을 가지고 국정조사 대상을 어떻게 삼습니까? 저는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덜컥 그럼 국정조사 해야죠 이렇게 한 게 패착이었던 거죠. 아하, 사실은. 네네. 그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거 나 기사도 안 본 상태에서 기자가 물어보길래 그냥 원칙적으로 원론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원내대표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우시면 안 되죠. 특히나 국정조사를 두고. 국정조사를 가지고. 그럼 이수희 변호사님도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포함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을 하라 그러면 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그다음에 거야. 두 분의 건 예상이 말씀하신 일치하네요. 대로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국정조사는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관한 예, 것만 예.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고용세습은 아닌데 하여간 그 강원랜드께 이제 끼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여야가 합의했던 그런 생각. 근데 KT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데 요새 구설수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걸렸죠. 청와대 특감 그 특감반하고 처음에 골프 친 분도 KT 임원이죠. 예, 이른바 대관 대관 업무. KT 왜 이러죠? 그러니까 KT가 민간기관이지만 이 이제 통신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 산업 일을 하니까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인허가권을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 KT는 정부 쪽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사실 KT 같은 경우 한국통신이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DNA는 공기업이에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공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뭐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왜 거기에 본인이 좀 정보계의 경찰로 있었으면서도 본인이 네. 거기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도 그쪽에는 뭔가 관료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흔적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의혹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민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 케이스까지 국정조사로 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자, 이거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제가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홍준표 전 대표 홍카콜라 유튜브 방송 저는 안 봤습니다. 근데 본 사람들이 워낙 많답니다. 근데 방송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유튜브 방송 시작해서 4만 명 구독자 하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7만. 그렇죠. 7만 넘었어요? 예. 자,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가짜 뉴스 수준이라는 또 혹평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먼저 여쭐게요. 양 변호사님, 방송 많이 나오시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홍준표 전 대표 지난 대선에서 24% 얻었던 분입니다. 24%. 24% 예. 얻었고 그리고 그 중에 사실 이제 북한과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끊임없이 위장평화쇼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고 이번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북한과의 평화 대화 모두 이게 공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다라는 북한에 식으로 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주장인 죽슨.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셨어요. 예. 무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때도 돈이 공짜 건너갔다. 일리가 있냐 이런 식으로 공짜 일리가 말씀하시죠. 없다. 예. 줬다는 얘기는 딱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줬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군요.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떤 큰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특히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감정의 고리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직도 그러니까 예. 북한이 저질렀던 만행이라든가 또 북한이 그동안에 우리 사이가 그 분단 이후에 끊임없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겪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자식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북한과 뭐 생명을 두고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광화문 근처 커피숍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네. 그날 집회 같은 걸 하신 분들이 나와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후 뒷자리로. 예.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은 그분들은 정말 지금도 바로 예전 7, 80년대 뭐 똑같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은 이 정권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홍준표 대표가 그분들의 좀 간지러운 부분, 그럼 원망스러운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홍준표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준다. 그렇죠. 나는 당신들이
사실 여부가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내가 해준다. 그런 반대 의견들을 대변해 주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홍준표 대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주자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신뢰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수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방송을 위해서도 있고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예. 실시간을 본 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쪼개진 거를 봤는데 클릭수 하나 올라갔네요. 그렇죠. 저는 구독자는 아니고 이제 본 사람 예. 조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최대 장점은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는 뭐 아주 눈살이 찌푸려질진 몰라도 그냥 그 최석인가요? 그 진보당 그 대표도 그랬죠. 개그계, 코미디계가 그 긴장해야 될 거. 그러니까 어떤 좀 묘한 웃음을 주게 해요. 그래서 허경영의 산을 넘었다며요. 네, 자꾸 눈길을 끄는 게 있어요. 그게 이분의 매력의 이제 최대 장점인데 그게 여실히 좀 드러났던 것 같고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리고 좀 그 편집도 많이 하고 음악도 배경 음악도 많이 깔리고 그러니까 지겹지 않게는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그 형식적으로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뭐 체코를 왜 갔을까? 그런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면서 궁금한 부분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남북 회담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안 주고 진행이 되고 있을까? 뭐 이런 의문 부호를 붙이는 문제들을 하나씩 다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이 노이즈 마케팅이 그냥 무차별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나름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다선 의원들을 했고 뭐 그러면서 많은 이제 정보들도 갖고 있고 이전에 봤을 때 뭐 돌아가는 시스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휴먼 이런 사람 간의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미가 돼요. 그래서 또 그럴싸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서 홍준표 대표의 유튜브 방송을 광고해드리거나 홍보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분석은 그럼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제가 구체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궁금한 거. 홍준표 대표 이러시는 게 당대표 출마하시려고 전당대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것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저는 한두 달 지나면 드러날 거라고 봐요.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기본적으로? 측근들 얘기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실 거라고 안 나오실 건데 왜 저러실까요? 저분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있는 것보다는 저런 활동을 해야죠. 그리고 저분이 저런 끼가 있어요. 저기 양 변호사님, 이건 시청자들의 궁금증이라 여쭤보는데 저 정도 구독자가 되면 홍준표 대표는 돈을 쓰면서 방송을 하시는 겁니까? 돈을 버시면서 방송을 하시는 겁니까? 그건 홍 대표께서 방송을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쓰시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다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유튜브 쪽의 정설이거든요. 벌써 그래요? 7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돈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게 거의 늘어나게 되면 그냥 플러스가 아니라 약간 배수 정도로 기하급수로 이렇게 S컵으로 올라가는군요.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에 이건 제작비가 꽤 들어간 콘텐츠예요. 제작비는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10만 가까이 되면 돈이 남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대단하십니다. 돈도 벌고 뭐 일단 손해는 아니라는 전제 아래 정치도 계속 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말도 하시면서 지지층도 결집하면서 또 돈도 뭐 손해 안 난다면 이거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두 분 변호사들 모셨으니까 30초씩만 요구하면 듣겠습니다. 펜션 강릉 펜션 안타까운 사고 있잖아요. 무자격 시공자가 연통을 건드려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대충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두 분 의견 좀 여쭙게요. 변호사님들이니까. 그 펜션이 지금 이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운영자 지금 따로 운영한 있고. 사람은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그걸 운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공자는 또 따로 있고. 그러면은 시공자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까지는 생각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을지 우선 무자격자가 그렇게 시공을 하면 안 되는 게 관련법에 있는지는 우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했던 그분은 관리자로서의 그 좀 책임은 그거는 이제 형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민사상으로서도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마찬가지 의견입니다만 일단 무면허 시공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건데 그거 시공을 하는데 커요?
예, 그 집의 건물주가 해서 한 거냐, 말씀하신 대로 건물주 이후에 다른 분이 맡아서 관리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이상 자체가 사후적인 이상이냐 아니면 애초부터 있었던 이상이냐를 먼저 밝혀야겠죠. 애초부터 보일러 시공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한 건물주도 같이 뭐 형사보다는 민사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 100원 안에 실리콘으로 된 마금 장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기가 누출되는 걸 막을 조건이 아예 없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보일러 무면허 업자 시공한 분들도 사실 형사처벌 여부도 좀 점쳐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의외로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관여된 분들을 다 이제 민사상으로서는 다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를 하죠. 네. 아이고 참 안타까운 꽃다운 나이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사고가 법적인 다툼으로 가면 의외로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의 폭로, 청와대는 개인 일탈, 미꾸라지가 물고 온 불순물로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범죄자 주장일 겁니다. 범죄자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청와대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이어질 겁니다. DJ 정부 때 온로비가 그랬고 MB 정부 때 민간인 사찰이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 문고리 300만 문건이 다 똑같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국내 정보를 스스로 포기한 정권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고작 10명 갖고 무슨 민간인 사찰을 했겠냐라는 억울함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미꾸라지가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물어온 불순물, 지시했냐, 활용했냐,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이 들이대온 적폐청산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됐느냐, 혹시 내로남불은 없었느냐, 이게 본질이요 핵심인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본다지만 국민은 믿지 않을 거고 결국 특검까지 갈 텐데 도돌이표 역사의 반복 안타깝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